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채무 불이행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크게 보면 이 광의의 채무 불이행과 협의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구별 기준은 뭐냐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하지 못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으면, 즉 유체 사유가 있으면 이것은 협의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한 굳이 유책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채무 불이행을 광의의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채무 불이행을 보게 되면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예컨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채무를 이행을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됐다든가 계약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아니한 경우 거래 관행이라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비춰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인 상태. 그래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있는 그 전체를 광의의, 즉 광의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본 광의의 채무 불이행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라든가 과실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또한 위법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될 만한 그러한 채무 불이행을 협의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민법 390조에 보면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건데, 자 이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무의 내용에 쫓은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행 지체가 되고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 불능이 되고, 그 다음에 이행을 했긴 했지만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가 불완전 이행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채권 채무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채무 불이행의 모습은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세 개입니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채권이 있게 되면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채권자는 받을 사람이고 채무자는 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행지처란 건 뭐냐면, 자, 이행지처란 거는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예컨대 3월 31일 날 무엇을 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돈을 주기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주기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채무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3월 31일이 지난 다음에 예컨대 4월 15일이 지나서도 이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것이 이행지체가 됩니다. 이행지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만은 이러한 지체의 경우는 채권자는 어떻게 해서 이 자기 채권을 구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 이행을 하세요라고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이행지체는 할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하시오라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 당신 이행을 안 하려면 그에 대해서 있는 어떤 책임을 손해배상을 하든지 다른 책임으로 배상을 해주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보배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당신과 나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겠소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행을 재촉한다든지 아니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또 다른 배상 방법을 받는 전보배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행 불능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이 집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계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시계가 도둑이 맞아서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시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일한 시계를. 그러한 경우가 뭐냐면 이행불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 이것이 이행불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행불능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행불능에서는 이행강제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 강제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행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원래 이행 강제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행 지체에서 보았던 전보배상이라든가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이거는 다른 대체 방법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행 불능에서는 이행 강제라는 것은 이행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 강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완전 이행은 뭐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불완전 이행은 뭐냐면, 급부를 하긴 했는데, 이행을 하긴 했는데, 그 자체가 불완전하게 이행한 겁니다. 예컨대, 어떤,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물건을 갔는데, 이 물건 자체가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급부 자체, 이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하자 없는 물건을 하자 없는 물건을 책임지어서 다시 줘야 될 그러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겠죠. 그렇죠? 하자 있는 물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오히려 어떤 용도에 맞게 쓰다 보니까 이 물건이 폭발을 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갑에게. 그러한 경우 갑은 그러한 그 물건의 물건 자체의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이 적극적 채권 침해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역시 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은 이 채무자 입장에서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이행 지체. 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 이행 불능. 하였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불완전하게 이행돼서 오히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것은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있죠. 어떤 채무자가 어떤 이행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그걸 협력을 안 해준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채권자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지체에서는 이 채권자 지체의 책임이 성질이 뭐냐에 대해서 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자 지체는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채권자의 책임이다. 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의 지체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의 요건 중에 뭐냐면 이제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채무 불이행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이행 지체가 있었죠. 이행 지체가 있었고 이행 불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채무자 입장에서 본거였는데 자 주관적 요건은 뭐냐면 이렇게 된대. 이행 지체를 하거나 이행 불능되거나 불완전 이행한 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채무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라든가 과실 또는 이 법정 대리인 이행 보조자의 고의라든가 과실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유책사유,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채무자를 꼭 이 채무자 이 사람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채무자를 이행하는 이행 보조자, 이 법정 대리라든가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도 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간주를 해서 이행 보조라든가 법정 대리인이 이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유책 사유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행 지체가 되거나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행 보조자가 잘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찌됐든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인데, 자, 채무 불이행 그 자체가 뭐냐면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법성이라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인데, 이 위법해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 다른 견해는 뭐냐면 채무가 불이행됐으면 그 자체가 안 된 걸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채무 불이행 자체가 위법해야 되는 거냐? 꼭 위법행위까지 필요는 없고, 그 채무 불이행이 적법하더라도 그것이 불이행된 상태가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 그 자체가 위법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소극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채무 불이행이 위법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적법했다. 그러면 이것은 예컨대 규책 사유가 없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이제 채무자에게 책임이 감경되는 게겠죠. 그러면 위에서 보았던 채무 불이행 요건, 이행 지체라든가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경우는 채무자 측에 속하는 건데, 채권자 지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건데, 채권자 주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효과를 보게 되면,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행 강제권. 자, 이행 강제권은 누구한테만 있죠? 뭐에만 있죠? 자, 이행, 지체에만 있죠. 이행 지체는 있습니다. 이행 불능에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의 경우도 다시, 이행 강제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는데, 어찌됐든 이행 불능의 경우는 이행 강제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불이행이 된 채권 채무가 계약으로 발생한 것일 때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한다?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하게 되면 돌아가 소급해서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해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신 분들이 없을까 봐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해제와 해지 차이가 뭐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해지는 앞으로 갑니다. 해지한 시점부터 앞으로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해제는 뭐냐면 이 시점부터 다시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게 해제고 소급표가 없는 것이 해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크게 이 채무 불이행의 유형과 요건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는 크게 보면 채무자 측에서 있는 것과 채권자 측에 있다. 채무자 측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렇게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 지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은 이렇고, 요건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인데, 주관적인 요건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은 그 채무 불이행 자체가 위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답설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결국 뭐냐면 채권자는 계약을 강제를 하거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뭐냐면 계약을 채무 불이행의 그 원인이 계약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를 함으로써 그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